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개묘년 1월 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는 날은 1월 1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이민년 2022년은 호랑이의 해였고 올해는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 토끼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찾아봤더니 번창과 어떤 발전, 다산 이런 의미가 있다고도 하네요.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또 이 묘미는 역전과 반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훌쩍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1일 올해 첫 방송이긴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에 총 결산을 하는 마지막 방송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22년 1년 동안을 총 결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약간 컨셉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5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사람들 5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이번 주 내에 쭉 나왔던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5명의 우리와 함께 2022년을 살아갔던 내지는 2022년에 돌아가셨던 이런 분들의 이야기로 오늘 얘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노동면 소식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재춘 언니라는 다큐멘터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콜트 콜텍이라는 기타를 만드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넘도록 복직투쟁을 했던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복직투쟁했던 노동자들 중에 임재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작년에 만들어서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재춘 언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주인공이셨던 임재춘 노동자께서 얼마 전에 타계하셨습니다. 4,000일이 넘는, 4,000일이라고 하면 사실은 10년이 훌쩍 넘는 한 13년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4,000일이 넘는 국내 최장기 복직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 임재춘 씨가 지난 12월 30일 날 별세했습니다. 향년 60세라고 하는데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60세 그러면 청춘이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복직투쟁을, 그것도 거리에서 주로 많이 먹고 자고 그리고 수많은 이 투쟁들을 하셨을 텐데 건강이 얼마나 많이 좀 안 좋아지셨을지, 그래서 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사성 산증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네,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60세에 세상을 좀 떠나셨습니다. 이 고인은 임재춘 씨는 1962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셨고요. 20대 초반부터 1983년부터 성음 악기, 그리고 1985년부터는 삼위악기에서 악기를 만드셨어요. 86년부터는 덕영산업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게 1년 후에 1987년에 콜텍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기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유명한 기타 브랜드였던 콜텍은 지난 2007년도에 돌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면서 국내 공장을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고인과 노동자들은 복직투쟁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9년도에 회사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정리해고 당시에 경영상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로부터 3년 있다가 2012년도에 언제예요? 박근혜 정부가 막 이렇게 시작할 즈음이죠. 2012년도에 사건을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미래에 다가올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유효하다라고 이유를 들었고 2014년도에 이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2018년도에 촛불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 해당 대법원 판결이
그 국정농단 사법거래, 재판거래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임재춘님은 이때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무려 42일 동안의 단식농성 끝에 그해 4월에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유감 표명과 명예복직, 보상금 지급 등을 이끌어냈어요.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무려 1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요. 복직투쟁 4,464일. 이 콜택 복직투쟁은요, 노사 분쟁 최장기 사업장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기록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기록들이겠죠. 그래서 임재춘님을 주인공으로 한 그 콜택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재춘 언니가 지난 3월 31일 날 개봉을 했고요. 고인은 개봉을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노동자들이 집회하면 저 사람들 또 도로를 막고 있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투쟁은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한 평화로운 투쟁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타는 내 인생이었지만 투쟁은 나를 사회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임재춘 노동자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너무 유명한 분이죠. 올해 아마 대부분의 노동 뉴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올해 10대 뉴스 이런 거를 잡을 때 빠지지 않는, 뭐냐면 그 대우조선해양 투쟁했을 때 1m, 1m, 1m 이렇게 구조물 안에 본인의 몸을 가두고 투쟁했던 유최한 당시의 부지회장이셨죠. 이 유최한 부지회장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상반기에 그 투쟁을 하고 나서 최근에 다시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잠깐 전해드릴게요. 지난 여름 51일간 파업을 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함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압축할 수 있다. 유채환 하청주의 부지회장은 옥포 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인 철창을 만든 뒤에 자신을 스스로 가뒀어요. 철창 앞에는 이대로 살 순 없진 않습니까? 라는 손팻말을 붙여놓았죠. 파업이 끝나고 다시 용접봉을 잡았던 유채한 부지회장은요, 지난달 30일, 11월 3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며 동료들과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6년간 노조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투쟁을 해봤지만 단식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단식 농성 28일째. 저는 이런 숫자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요. 28일 동안 곡기를 끊는다는 거잖아요. 결국 지난 27일 날 유채한 부지회장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몸무게가 11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이 1m, 1m, 1m 철창 안에 몸을 구겨넣고 한 달을 버텼을 때도 이게 어떻게 사람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절을 비롯한 온몸에 이상이 생겼고 파업을 마친 40여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식 농성은 처음이었지만 당연히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자신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유채한 부지회장은 절박함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단식 농성에 나서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여름에 파업으로 그나마 구조적인 문제가 알려지면서 노란봉투법, 우리가 보통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노동자들의 월급이 예전에 현금으로 받았을 때 보통 노란봉투에 담겨서 전해졌던 이런 것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바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얘기하는 말이죠. 이 입법 논의가 지금 나왔는데 결국은 작년에 처리가 되지 못했죠. 정말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금지하자는 법안이었는데요.
비정규직 권리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단식 농성에 나섰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 대우조선 해양에서도 지난 상반기에 그 투쟁을 하고 나서 무려 노조 집행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거든요. 한 사람당 100억 원 정도의 손배소송을 청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런 원청의 그 파업 봉쇄용 소송을 금지하는 의미가 있었죠. 유채한 부지회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 때부터 조선업에 뛰어들었어요.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꾸렸고요. 부지런히 일했고 얼마 안가 네 식구가 살 수 있는 집도 장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된 노동으로 몸이 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유채한 부지회장은 집 청소를 하고 바닥에 누웠는데 허리며 무릎이 너무 아팠다. 바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무릎이 너무 안 좋다. 조선소에 가지 말라고 했다. 그때 내 나이가 불과 27살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직장을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업에 불황이 닥쳐왔던 거죠. 불황 속에서도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계속 줄었다. 유채한 부지회장은 집을 팔았어요. 먹고 사는 걸 포기한 기분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더 힘들어지고 동료들이 해고되는 걸 보니까 그때는 일하는 것 자체가 싫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이때 유채한 부지회장은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도 유채한 부지회장은 올해 투쟁들을 돌아보면서 모두 헛되지만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잃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본인에 대한 자긍심, 존중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나를 잃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이로운 선택이 뭔지 알고 나아가려고 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저항하는 삶이 곧 이기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양심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기에 절망하지는 않았다. 이런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채한 부지회장님의 마지막 이야기로 정리를 할게요. 비정규직의 조직력으로 현실을 바꿔나가는 게 어렵다는 걸 매번 느껴요. 멈추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롭고 양심적인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은요.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그리고 상반기를 넘어서 지금도 그리고 그 2023년에도 대대적인 이 끈질긴 완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게 또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나왔던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장애인들의 투쟁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지하철 탑승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지하철 탑승 투쟁을 하면서 무려 장애인과 비장애인 177명이 지난 3월 30일부터 올해 12월 1일까지 141일 동안 머리를 깎았어요. 삭발을 했단 말이죠.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면서인데요. 이들은 이 삭발을 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나는 왜 삭발을 하고 투쟁에 나섰는가를 직접 작성해서 투쟁 결의문을 낭독을 했고요. 이 177명의 투쟁 결의문은 인터넷 언론 비마이너라는 언론의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 글 속에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궤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들의 생애는 곧 장애인 차별 및 배제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억울함과 답답함도 묻어나고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 같이 이룸 동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박성준 활동가예요. 이분은 지난 7월 28일 날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삭발을 하면서 투쟁 결의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 박성준 활동가는요, 어릴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졌고요.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동 수업 때문에 쉬는 시간 10분을 계단 오르는 데 사용했고
화장실이 불편해 최대한 먹지도 않았다. 조회나 체육이나 교련 시간에 장애인은 분리되고 배제됐다. 저도 모르게 깍두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깍두기 말고 시민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를 하면서 깍두기 기억나시죠? 뭐 이 편 저편의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끼지 않으면서 전체 놀이에 그냥 끼워주는 이런 깍두기인데요. 이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깍두기 말고 시민으로 살고 싶다. 사회는 저를 시민 박성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장애인으로 봅니다. 지금도 저는 깍두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보니 당연한 권리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투쟁결의문에 나왔던 다른 분들 얘기도 잠깐 들어볼까요?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에 박종희 노동자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일화를 소개했어요. 버스기사가 학생,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 버스를 타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버스도 박 씨를 두고 떠났습니다. 박종희 씨는 새벽에 일어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출근을 해요. 그는 집을 나서면 걱정이 먼저 몰려온다. 저상버스가 있는지 걱정해야 하고 저상버스가 와도 사람이 많으면 승객들 눈치를 봐야 한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앞에는 어르신과 비장애인들이 줄 서 있어서 기다려야 한다. 간신히 엘리베이터를 타면 왜 장애인이 아침부터 나와? 라는 쌍욕을 하기도 한다. 아니 아침에 장애인들은 나오면 안 됩니까? 이게 정말 그야말로 이 상식적인 이런 그 생각들, 사고들에서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좀 너무 아픈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결의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들은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거두라고 촉구를 하고 있죠. 지난 3월 30일 첫 번째로 삭발에 나섰던 이형숙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선전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시민 여러분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입니다. 장애인으로 살면서 항상 무엇이 미안한지 무엇이 죄송한지 입에 껌딱지처럼 달고 말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휠체어가 걸리적거린다고 욕하고 엘리베이터를 조금 늦게 타도 욕하고 식당에 들어가도 휠체어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뭐라고 하고 단 한 번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장애인의 혐오와 차별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실은 이 투쟁 결의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를 고발을 하고 있죠. 네 번째는 저는 좀 이 기사는 약간 신선했어요. 왜? 저 진짜 몰랐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또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전 세계적인 영웅인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황희찬 선수도 많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근데 이 황희찬 선수의 어깨 쪽지에 문신이 있었는데요. 이 문신이 바로 생명평화 문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정말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축구 강국 포르투갈을 이기는 기적 속에는 또 다른 기적이 있었다. 결승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를 껴안고 있는 황희찬 선수의 어깨등에 새겨진 생명평화 심벌 마크. 경기 후 다음날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김태근 시인이세요. 어떻게 생명평화 심벌 마크를 타투했는지 알 수 없지만 황희찬은 평범한 선수가 아니었다. 그의 우람한 어깨에 새겨진 무늬는 생명평화를 부르는 듯 보였다. 그걸 알리기 위해 우통을 벗어 젖혔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생명평화 심볼이 뭐지?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문신은 생명평화의 상징 그림인데요. 해와 달, 물고기와 들짐승, 하늘과 사람, 이 모든 생명이 한 뿌리, 한 몸이며 모든 생명의 평화와 공존이 이 시대의 화두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심볼을 만든 작가는요, 파주 타이포그래피 학교의 교장인
안상수 전 홍익대 교수신데요. 이분은 바로 컴퓨터 그 한글체에 있는 안상수체를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이 무늬의 공식 명칭은 생명평화문이에요. 지난 2003년도에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 라는 표어를 내걸고 출범한 생명평화 결사의 부탁으로 만든 심볼인데요. 안상수 교수는 이 단체의 창립 멤버이면서 평생 스승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의미는요, 홀로 존재하는 생명은 없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생명평화 결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2004년부터 무려 5년 동안 2008년까지 도법 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생명평화 순례단이 이 무늬를 넣은 깃발을 들고 전국을 도보 순례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념 연예인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 이효리 씨가 팔뚝에 이 심볼을 타투한 게 알려지면서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요. 홍대에 가면, 홍대가 이제 타투하는 곳이 많잖아요. 이효리 타투해 달라고 하면 또 바로 해준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미국의 디자인 연감에도 대대적으로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생명평화 순례단 이 얘기 있잖아요. 2003년 요 무렵에 이 생명평화 탁발 순례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 맨 앞에 도법 스님이 있었고 목사, 수녀, 농민, 문인, 활동가 등이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지리산 골짜기에서 크게 울던 2004년 3월 1일 날 순례 단원들이 노고단에서 하늘에 아뢰었다고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라크에서는 끔찍한 군사폭력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계급, 성, 나이 등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차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만들어낸 문명은 묻 생명을 고통의 아수라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편견과 증오가 만나고 우리의 꿈과 절망을 볼 것입니다. 모심과 살림, 섬김과 나눔으로써 생명평화의 새날을 함께 열 것입니다. 라고 노고단에서 고하고 순례를 5년 동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걷고 또 걸었고 순례는 5년 동안 계속됐고요. 그렇게 생명평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순례의 성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생명평화 무늬의 탄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 전 국민이 축제로 즐겼던 월드컵에서 황희찬 선수의 어깨에 새겨진 생명평화 무늬를 보게 되었죠. 네, 황희찬 선수 저도 열심히 응원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소식은 국제면인데요. 뭐 축구 황제 그러면 펠레죠. 월드컵도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이 펠레가 암투병 끝에 지난 12월 30일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향년 82세라고 합니다. 뭐 펠레 그러면 펠레 인생 자체가 숫자잖아요. 1958년, 62년, 70년 이 3번의 월드컵 우승컵을 안았던 3번 우승했던 유일한 선수고요. 월드컵 최연소 득점 기록 만 17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애 1281골을 넣었고 92번의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펠레는 100m를 10초대에 뛰었고 제자리에서 120cm를 점프하기도 했습니다. 두세 명은 쉽게 제치는 기술, 강력한 롱슛과 가위차기, 헛다리 짚기, 173cm밖에 되지 않는 단신 공격수였지만 이 단신 공격수의 고공 헤더, 창조적 패스, 그는 2200평 축구장을 예술 무대로 승화시킨 천재였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복싱이죠. 그리고 농구의 마이클 조던을 넘어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999년에 올림픽에 단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는 펠레를 20세기 최고 스포츠인으로 꼽기도 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제가 펠레를 소개하진 않겠죠. 중요한 건 다음 대목입니다. 인간 펠레의 진면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브라질 빈민촌 모래밭에서 공과 코코넛으로 드리블을 익히며 자랐고 백인 전유물이던 축구의 흑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회사업가, 축구 해설가, 행정가로도 살았어요. 그가 1969년에 찾았던 나이지리아에서는
내전이 이틀간 멈췄고, 그리고 펠레의 저주 들어보셨죠? 문어보다 승부를 못 맞춘다는 펠레의 저주로 월드컵마다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1995년에는요, 진보적인 브라질의 카르도주 정부에선 3년 동안 체육부 장관을 맡기도 했어요. 아벨란제 전 피파 회장이 이끈 축구 마피아의 부패와 탈세에도 맞섰고, 선수와 팬의 권익을 높이는 개혁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 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브라질인이라고 그를 칭송했던 이는 바로 룰라 현 대통령입니다. 남긴 말도 따뜻하다고 하네요. 그는 나는 흑인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했고요. 가난해서 어린이를 구하는 게 월드컵 결승전 골보다도 기분 좋은 일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말라라고도 했고요. 평생 마라도나와 험담을 주고받은 이 펠레는 메시에게는 월드컵 우승할 자격이 있다. 음바페에게는 축구의 미래라고 덕담했어요. 애도하는 세계인들에게 이 전설이 남긴 유언은요, 네 마디였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왜 또 소개를 시켜드렸는지 아시겠죠? 사실 원래 이제 오늘 기획이 애초부터 기획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주에 나왔던 소식들을 쭉 모으면서 2022년도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톡톡톡 오르더라고요.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 2022년을 정리하면서 5명의 사람 이야기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2022년 저 홍성규의 진보TV와 함께 잘 살아오신 것 같나요? 2023년에는요 조금 더 좀 잘 말씀드려보고 만들어 볼까 하는 고민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2023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많은 욕심을 좀 불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뭐 조금 더 모든 전문가들이 좀 더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암울함 속에서 반전의 묘미를 만들어내는 2023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23년 개묘년 첫 번째 주의 소식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